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스쿼트를 유산소로 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헬스 세계에서 5회 이상은 유산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쿼트를 20회 한다면 심박수가 오를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웨이트로 인한 생리적 반응과 유산소 운동으로 인한 생리적 반응이 같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생리적 반응이 비슷하지만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박수,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생산량, 분당 환기량과 같은 구체적인 심폐의 변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볼 연구는 바로 이것을 파악했으며 스쿼트의 원RM의 65%로 10회씩 5세트 진행하고 세트 간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설정한 뒤 심폐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실험의 피실험자들은 20세에서 39세의 건강한 남성 22명이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웨이트 훈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쿼트 원RM이 본인 체중의 120% 이상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험진들은 피실험자들을 고강도 그룹과 저강도 그룹으로 나누었고 연구실에 3번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키, 체중, 체지방 비율, 근육량, 최대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참가자들의 스쿼트 원RM을 측정했고 세 번째 방문 때는 본인의 원RM의 65%로 스쿼트 10회씩 5세트 진행하고 세트 간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잡아 실제 실험하는 것처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동안 산소 소비량과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했고 각 세트 후에는 RPE를 말하도록 했으며 운동 중과 휴식 시간 동안 산소 소비량, 호흡 교환 비율, 이산화탄소 생산량, 분당 환기량, 심박수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는 5세트에서 175bpm에 도달했는데 이는 최대 심박수의 89.7%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하게 산소 소비량은 5세트에서 47.8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는 사전에 예상한 최대 산소 섭취량의 99.4%에 해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의 평균 산소 소비량은 43.7로 최대 산소 소비량의 92.2%에 해당했습니다. 세 번째, 피실험자의 RPE는 스쿼트 마지막 세트 때 최대 수준에 도달했으며 첫 세트에서는 7이었지만 마지막 세트에서 10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운동 중에는 산소 소비량이 이산화탄소 생산량보다 많았고 휴식 중에는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산소 소비량보다 많았습니다. 즉, 운동할 때는 산소를 더 쓰고 휴식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 교환 비율은 운동과 휴식 시간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여 기질 활용과 이산화탄소 완충작용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여섯 번째, 분당 환기량은 세트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첫 세트에서는 61.3이었지만 마지막 세트 때는 85.7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위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도 그룹은 저강도 그룹에 비해 체중이 더 나갔으며 더 많은 근육량, 더 높은 스쿼트 원RM, 그리고 더 높은 체중 대비 스쿼트 원RM을 보였습니다. 고강도 그룹은 최대 산소 섭취량에 비해 더 높은 산소 소비량을 나타냈고 최대 산소 소비량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108%에 해당했으며 저강도 그룹은 93%였습니다. 평균 산소 소비량은 고강도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습니다. 산소 소비량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있었지만 운동 강도의 다른 지표는 두 그룹 간 비슷했습니다. 5세트를 진행하는 동안 심박수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본 연구를 해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스쿼트가 유산소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산소 운동은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가? 두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대사적 훈련 적응을 유도하는가? 예를 들어 산소 소비 능력 향상, 대사 효율성 증가, 지방 산화 등. 세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구조적 적응을 초래하는가? 예를 들어 근육 증가, 근섬유 유형 변화, 뼈 밀도 증가 등. 그러면 3가지 기준으로 오늘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가? 오늘 진행한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산소 소비량 수치가 40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들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푸시업, 윗몸, 런지, 풀업을 하는 동안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고 대략 20대의 낮은 산소 소비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서킷 트레이닝에서 진행된 맨몸 운동을 연구했지만 오늘 본 연구는 더 무거운 중량을 들고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하는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고중량 스쿼트를 하든 맨몸 운동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칼로리 소모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고중량 스쿼트도 유산소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 진행한 맨몸 운동의 경우 산소 소비량은 MET 값이 6 이상에 해당합니다. METS는 대사적 등간물로 쉬고 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MET에서 활동한다면 평소 쉬고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6배를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ET 값이 3이 넘으면 중강도를 의미하고 6이 넘으면 고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오늘 본 연구에서 산소 소비량이 40대이므로 MET 값이 11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6MET는 시속 6.4km를 달리는 것과 같고 11MET는 시속 11.3km를 달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른 연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웨이트에 대한 산소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를 측정했는데요. 비실험자들은 각각 8개의 운동인 체스트 프레스, 백대 플라이, 스쿼트, 풀다운, 2두 컬, 3두 익스텐션, 라인 컬, 크런치를 진행했습니다. 저강도 세션은 각각의 운동을 원RM의 60%로 15회씩 2세트 진행했으며 중강도 세션은 원RM의 75%로 10회씩 3세트를, 고강도 세션에서는 원RM의 90%로 5회씩 6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저강도 세션 땐 44분 동안 약 300칼로리를 소모했고 고강도 세션에서는 116분 동안 약 600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대략 1.6km를 걷거나 달릴 때 약 1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형적인 유산소 운동 세션과 비교해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시간과 회복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300칼로리를 소모하고 회복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웨이트보다는 걷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300칼로리를 가장 짧은 시간에 소모하고 싶다면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웨이트도 더 노력하고 고볼륨으로 진행한다면 유산소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대사적 훈련 적응을 유도하는가? 유산소를 진행하면 몸은 혈액, 산소, 에너지원을 운동하는 해당 근육에 전달하도록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탄수나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웁니다. 쉽게 말해 유산소는 신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를 진행하면 신체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늘려 에너지를 더 잘 만들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는 지방과 탄수를 에너지원으로서 더 잘 활용하게 되며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여 운동하는 근육에 산소와 에너지원이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소는 이러한 대사적 훈련 적응을 유도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비슷한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낼까요? 예, 어느 정도는요. 이 논문에 따르면 웨이트도 비슷한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단점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적응의 정도가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더 작다. 두 번째, 이러한 적응의 정도는 웨이트의 프로그램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고강도, 저볼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진행했을 때 생기는 훈련 적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강도, 고볼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유산소 훈련 시 발생하는 훈련 적응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 훈련 프로그램의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말이죠. 이 논문에서는 원RM의 30에서 50%로 20에서 35회 진행하고 한 세트당 60초에서 105초의 TUT를 진행하면 웨이트도 유산소와 비슷한 신체적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유산소와 웨이트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산소 프로그램으로도 근육과 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트로도 대사적 훈련 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웨이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웨이트 훈련을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의 부피 증가, 효소 함량 증가와 같은 유산소 대사 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진행하는 웨이트 프로그램이 더 유산소적일수록 이러한 유산소적 반응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 초보자가 웨이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닌 유산소를 진행하면 보다 더 강력한 유산소 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대사 훈련 적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리프팅도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여겨도 되며 특히 훈련의 프로그램의 성격이 근력보다 근지구력에 가까울수록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구조적 적응을 초래하는가? 유산소 운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소를 진행하면 심장 조직이 반응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만들고
운동 중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심박출량은 지구력 운동 중에 크게 증가하고 유산소를 많이 하는 분들의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근지구력 훈련을 할 때 혈압이 증가하지만 웨이트 훈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합니다. 따라서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 받는 압력이 적습니다. 그러니 쉽게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유산소를 많이 하면 좌심실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혈액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심장 자체가 받는 압력이 적기에 심실의 벽은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심실의 벽이 두꺼워지긴 하지만 이는 심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두꺼워질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심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박수랑 심박출량은 다른데요. 고강도 웨이트를 할 때의 심박출량 증가는 심박수 증가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많은 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더 빨리 뛴다는 말입니다. 고중량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혈압이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좌심실은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큰 압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서 좌심실 주위의 심장의 벽은 두꺼워지며 이는 동심비대라고 합니다. 반면 심실의 전체 부피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은 혈액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워리프터의 심장도 훈련에 반응하여 성장하지만 이 성장의 원인과 목적은 유산소 대사를 위해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유산소와 파워리프팅을 비교한다면 유산소 프로그램에서는 심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심실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고 심장 근육의 두께도 심실과 비례해 변할 것입니다. 반면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에서는 심실의 크기와 심장 근육의 두께가 소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유산소 대사 적응과 마찬가지로 웨이트 훈련에 대한 심장 적응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운동에 대한 심장 적응은 운동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심장 적응의 핵심 요소는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입니다. 웨이트 훈련 프로그램이 심박출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호흡부와 압력이 적게 유지되도록 구성된다면 유산소 훈련과 비슷한 심장 적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저항 훈련이 심박출량을 최소한으로 일으키고 호흡부와 압력이 높도록 구성된다면 유산소 훈련을 할 때만큼의 심장 적응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고강도 웨이트 훈련 프로그램은 심장이 혈액을 많이 보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심장의 기능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연구에서 말했듯 크로스핏이나 서킷 트레이닝의 경우 심장 적응에 가장 효과적이며 보디빌딩 훈련의 경우 심장 적응은 효과가 적당할 것이고 파워리프팅 경우에는 심장 적응의 효과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스쿼트를 반복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가?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대사적 훈련 적응을 유도하는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해당 운동이 유산소 운동만큼 구조적 적응을 초래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이트 훈련의 프로그램을 특정 방식으로 구성하면 일부 유산소 관련 적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트로 유산소 관련 적응을 일으키기엔 효율성이 낮기에 유산소 운동을 차라리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전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 같은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강도 고볼륨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으로써도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생기는 장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트 프로그램을 저강도 고볼륨으로 진행함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유산소 운동으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또 대체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리프팅도 어느 정도의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가지지만 그 효과는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만큼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22명이 스쿼트 원RM의 65%로 10회 5세트, 세트 간 쉬는 시간 3분으로 진행하고 심폐 능력과 유산소 능력을 측정했다. 두 번째, 비실험자들은 산소 소비량이 40대에 도달했으며 이는 신체 활동 기준에서 고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RM이 더 높은 비실험자들은 보다 약한 비실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유산소 운동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리프팅이 심혈관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리프팅만으로는 심혈관 및 유산소 능력을 끌어올리기엔 충분하지 않다. 즉, 리프팅이 어느 정도의 유산소 효과를 가져오지만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달리기, 수영 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